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쭉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주로 그러한 문헌들을 활용을 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정작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특히 그 안에 있는 장서각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문헌 창고가 도대체 어떤 창고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창고는 이제 우리가 장서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라이브러리 또는 아카이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헌을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국내 아주 유수의, 대한민국의 아주 유수의 그런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별로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앞부분에 그 장서각이라고 하는 옛 왕실 로얄 패밀리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서는 그 왕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장서각 소장 기록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적 가치와 문화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대체 이 장서각이 뭐냐 하는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서각은 말 그대로 책을 소장하는 누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책들을 소장하는 누각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떤 서원에 가도 우리가 장서실, 장서각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원 같은 데서.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로서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이 장서각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라는 게 바로 이제 딱 그 하나밖에 없는, 어떤 도서관을 지칭할 때 장서각이라 그러는 거지, 아무나 모든 걸 다 장서각이라 그러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조선 왕가에 수많은 책들이 각 부서별로, 각 누각별로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종임금이 나중에 왕에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가 되는 거죠. 광무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황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조선의 국격도 제국국가에서 황제국가가 되었고, 나도 뭐 조금 부실하긴 해도 나도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국가 내지는 황제에 걸맞는 이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좀 정축하고 완비를 해야 되겠다. 뭔가 그 국가의 채무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종의 지시로 그 각 궁전 내지는 각 부서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한 도서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망해가는 나라에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무슨 뜻이냐? 참, 우리 사가에서도 사업하다가 뭘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면 할매 앨범 찾게 되고, 참 과거의 영화로운 시절에 그런 것들을 되살리게 되고, 그제서야 아버지 유품 한 번 더 찾게 되고, 그제서야 또 할아버지 하시던 할배 하시던 이력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한창 잘 나가고 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집안의 문적도 챙기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시던 이력들도 챙기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공허함, 허전함을 그나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해야 될까요? 그러한 정서가 인간에게 있는데, 고종 황제가
한 도서관의 책의 모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이제 서세가 동점하고 외세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프랑스가 들어오고 일본은 뭐 완전히 턱 밑에까지 와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절박한 심정이 더욱더 자기 윗대 왕들이 남겼던 문적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그것이 역설적이든 좀 슬픈 역사이든 간에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됐죠. 그 중에는 왕실의 족보도 있고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왕의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갈 때의 기록인 의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왜 한때 프랑스에 우리가 의궤를 찾으러 간다 뭐 그때 병인 양요 때 강화도에 보관하고 있던 걸 뺏긴 거를 도로 찾으러 간다 뭐 하는 그 의궤라고 하는 게 조선 시대에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시작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장면은 전부 다 중간중간에 그림으로 다 그려놔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뛰어난 그런 기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의궤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심지어는 창경궁 안에 낙선제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낙선제라고 하는 게 대체로 왕실 여성들의 공간입니다. 왕실 여성들의 공간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귀족의 여성들이라 해도 한문에는 능하지가 않습니다. 한문에는 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실의 여성들조차도 한글 정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한글 소설을 많이 봅니다. 한글 소설. 이 한글 소설이라는 건 대체로 중국 소설들 중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언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소설들을 보면서 여가 생활을 가지게 되는데 그 수많은 소설책들이 낙선제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궁궐 공간에 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한 곳에 또 모으게 됩니다. 또 요즘 이제 군사 기록이라 해서 과거에 지금의 수도 방위 사령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도 방위 사령부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5개의 군영이 있죠. 뭐 남한 산성에 사령부가 있는 군영이 있고 뭐 북한 산성에 사령부가 있는 군영이 있고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성을 수비하는 군부대가 되는데 그 군부대가 있다 보면 당연히 행정문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군대 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모으게 되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뭐 군사기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군사기록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타 등등 왕의 권한이 미치는 왕실과 또는 국가 경영과 관계되는 자료들을 고종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저기 옛날 국사책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조선왕조는 실록 등을 편찬해서 그게 한 군데만 있게 되면 혹시 그게 불이 난다든지 또 도난이 생기게 되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4개 내지 5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태백산에 두고 하나는 저 강화도에 두고 하나는 묘양산에도 두고 하나는 뭐 전주에도 두고 분산 배치함으로써 무엇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체계로 국가 공기록, 매우 중요한 공기록을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4대 사고다. 역사 사자 참고할 때 고자 사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실제 임진왜란이라든지 많은 전란을 거치면서도 우리의 중요 기록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분산 배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울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진주로 오다 보면 무주를 거쳐서 오게 돼 있어요. 무주를.
진주로 올라오면 무주로 거쳐서 오게 됩니다. 무주에 가면 적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무주의 적상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국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상산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레더 스커트, 빨간 치마라. 이게 아마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탁 들면은 그 산의 모습이 마치 여자가 다홍 치마를 입은 듯이, 이렇게 다홍 치마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마 산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산 이름을 붉을 적자에 치마상자, 적상산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차가 다니고 고속버스가 그려 다니지만 과거만 해도 굉장히 심산유곡입니다. 심산유곡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를 설치해서 국가기록을 중요한 것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의 기본 물줄기가 무주 적상산에 있었던 그 책들이 고종 황제의 명에 의해서 서울로 모아지게 되었고, 그 모아졌던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장서각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 적상산의 책들이 장서각 도서의 거대한 물줄기의 그 시원을 이루는, 원천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주 적상산입니다. 오늘 또 제가 마침 또 이렇게 진주로 오는 길에 적상산 무주를 거쳐서 이렇게 온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적상산에 가면 지금도 옛날처럼 사고의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문화재적인 모습으로 이런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고, 요게 이제 누각 형태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각 형태로 해서 책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기에는 국가에서는 그 인력을, 관리 인력을 배치를 해서 주로 이제 낮은 하급직 공무원과 그 인근의 중들과 이 연합해서 지킬 수 있도록 저렇게 했고, 또 어떤 책들을 이제 새로 출간을 해서 사고에 보관할 일이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엘리트 공무원이, 여기서 엘리트 공무원은 이를테면 예조 좌랑, 예조 정랑, 이조 좌랑 이런 사람들, 홍문관 교리, 홍문관 수찬, 아주 엘리트 관료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서 여기 책을 보관하러 출장을 오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게 이 적상산을 비롯해서 태백산에도 있었고, 제가 저 북쪽의 묘양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도 있었고, 전주에도 있었고, 그렇게 분산 배치했는데 서울에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기능을 어디에서 하느냐, 예문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조선시대에는 조선 후기의 기록은 많은데 왜 조선 전기의 기록들은 별로 없느냐. 그거는 임진왜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기관이 1978년에 생겼습니다.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쯤 되니까 경제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좀 천해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돈밖에 모르는 것 같고, 가난한 나라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건 매우 바람직한 게 맞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급진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효우,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형제한테 우애해야 되고, 친구 간에 신이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야, 그 관계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만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정으로 만나는 거죠.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신의가 있고 하면 그 누가 오면 만나서 밥도 한번 사주는 것이 인간의 신인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뭐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생각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이렇게 간다면은 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뭔가 이 의식 수준이 함께 따라가 줘야지. 그래야 남들이 봤을 때 졸부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졸부 소리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은데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지막지한 사람을 우리가 비하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졸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역량만큼이나 지적인, 정서적인 교양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졸부를 안 그러는데 돈만 많아서 돈은 막 펑펑 쓰는데 말이 상스럽고 행동이 천박하고 본데 없이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졸부라고 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약간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약간 그런 정서가 있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뭔가 이게 인문학적인 전통교육 등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이 좀 부박하는 것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품위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게 소득만 늘어나다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역사 속에 양질의 가치를 연구 개발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질의 가치들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배워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점잖하고 양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만든 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되고 지금은 그 이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때 초대 원장이 이성근 박사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 역사 선생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이성근 박사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학 총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분도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초대 원장이 되었는데 정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학술연구기관을 만들면 그때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었거든요. 그 시대의 건물치고는 굉장히 잘 지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연구원에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 8만 평 되는데 8만 한 5천 평 되는 부지 속에 집을 잘 지었죠. 조경도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와보면 이야 이런 데서 근무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 공간입니다. 길에 혼자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 하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공간에 들어앉아 있는데 길 가면서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대학에 가보십시오. 애들 비켜다니라고 갈 수가 없어.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경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 이성근 박사가 연구기관이 건물이 웅장하고 조경이 아름다워서 나쁠 건 없지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정부에서 본질이 뭔데? 책이 있어야지. 무슨 책이 있어야 연구할 거 아니냐. 그 무슨 책을 말하는 거냐. 고종 황제가 모은 장서각 도서 전량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한국학 진흥을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총알이 책인 거예요. 총알이. 총만 멋있으면 뭐하느냐. 총알이 있어야지. 그 정부에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장서각 도서 전량을 그 당시로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던 장서각 도서 총량 그 당시 9만 책입니다. 9만 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한다 라고 오케이를 하는데 그 이관은 간단한 서류로 이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로 이관하냐.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이관을 해야 그 다음에 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 만 588호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 장서각 사무소를 폐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이관될 때의 대통령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이관을 결정한 것은 박 대통령 때고, 박 대통령 때의 이관 행위 결정 지시가 이행이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1, 2년이 지난 1981년 7월 6일 날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서들이 지금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9만 책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9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가의 문적들, 할아버지들 문집이나 실기나 서원지나 족보나 읍지나 이런 것들만 쭉 봐오고 오셨기 때문에 고서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겠지 싶습니다만은, 왕실 국가도서의 품을 보면 야, 책에도 엄청난 격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어떤 책들은 여기에 있는 이 연단 크기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연단 크기만 하니까 그냥 보관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쇠고리를 겁니다. 책에다가 쇠고리를 걸어서 벽에 못을 세워서 쇠고리를 탁 걸어서 책을 보관하라. 그냥 일반 책꽂이는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앙에 왕실의 책들, 국가의 책들이 되다 보니까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빌리겠습니다.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철핀을 댑니다. 쇠를 대고 이쪽 반대면에다가 쇠를 대고 리벳을 박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리벳을 박는 윗부분의 장식이 또 너무너무 아름답죠. 색도 훌륭하지만은 이 철핀을 박아서 새겨놓은 그 문양이 더 아름다운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왕실에 관련된 족보가 되다 보니까 족보의 크기가 통상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은 가로 한 80cm, 세로 한 1m 20cm 이런 식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워낙 다듬이질을 많이 한 책이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뭐 책이니까 들면 살짝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책을 딱 잡고 딱 드는 순간에 야, 이게 책이 아니고 돌이구나.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연하게 또 두드리고 하면 이게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연필 보면 종이 같지만 종이가 맞죠? 책을 딱 드는 순간 막 멀찍합니다, 아주. 거기에서 책의 품이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지금 장서각에 지금 소장이 돼 있고, 그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실견을 안 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상대학 문천각에도 뭐 10만 책 있다 그러던데, 경상대학 문천각에 있는 10만 책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경상대학 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내려왔던 책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를 한 번씩 실견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금 밉상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 문화적인 자산 자체는 우리가 참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진주 향교 수업을 듣는 분들이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해서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데 견학을 한번 오시는 것이 제 이야기를 1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진주향교에서 공문을 내서 요번에 이렇게 교육생들이
장서각을 탐방을 하고자 하니 귀하의 그 귀기관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하면 그 공문을 잘 쓰시면 또 제가 또 중간에서 훈수를 좀 두고 하면은 안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고 지금은 어렵습니다만은 내년쯤에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봄이나 내년 봄학기 종강할 무렵쯤에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아, 책이라는 게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우리 조상들이 만든 책들 중에 내가 깜짝 놀랄 이런 책들이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 서부 경남 일대에서 보아왔던 그런 책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한눈에 아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략하는 데는 하여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한번 답사하시는 것이 좋겠다. 맨날 여기서 지금 이래 앉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크게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기관이 오래되니까 장서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그때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어전 지상에 3층, 지하에 2층, 그 다음에 이제 수장 공간이 있고 또 연구자들 공간이 있고 1, 2, 3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체로 1층에는 전시실 이런 게 있고 2층에는 연구 공간이고 3층에는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쌍둥이가 돼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오로지 자료만 수장하는 공간이고 이쪽에 이제 1층이 뭐가 있고 2층이 연구자들이 있고 3층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뭐 와 보시게 되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오늘 건축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좀 실감은 덜 납니다만은 요게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이에요. 요게 본관이고 요게 요 모든 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장서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이 바로 책을 보관하는 곳이고 요 부분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전부 다리로 연결이 돼서 사실은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인데 얼핏 보면 두 개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고, 바로 이 공간을 오시게 되면 이 공간을 겨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 특히 2층에 있는 그 책들을 딱 들어가 보는 순간 위압감이 팍 들죠. 왜? 책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한국 책도 있고 중국 책도 있고 일본 책도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서가에 착착 꽂혀 있는데 그 중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도 있습니다. 한눈에 그런 걸 다 보이고, 그 오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서가, 전문 사서가 안내를 하게 될 때, 한때 제가 그 장서각에 보직자로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보직을 맡아서 또 이렇게 각 부서의 이 중간급 관리자 내지는 최고 관리자가 돼서 나갈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8년 정도를 장서각에 실장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죠. 이건 뭐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우리 진주 유림들께서도 경남 유교대학 선생님들도 꼭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위치가 어디 잡습니까? 위치요? 예, 그 장서각에 있는 위치가 준서. 아, 경기도. 예. 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판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대장동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구름문자 가운데 중자. 운중동. 예, 운중동 50번지. 그게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소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내외에 장서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그거는 내외 규장각이 있죠. 네. 예. 어떻게 계획을 지어야 될지 잘. 예. 지금 내규장각, 외종규장각을 말씀을 이제
장서각에도 내외가 있는 거라고 잠시 살짝 착각을 하신 건데, 그 규장각이라고 해서 또 정조 임금이, 조선의 그 영조의 손자, 정조 임금 때 좀 기획되어 있는 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또 장서각만한 규모의 국가 도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규장각에 서울에 있는 거는 내규장각이라 했고, 강화도에 있는 걸 외규장각이라 그랬는데,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외규장각이 요즘 말로 하면 규장각 지방 출장 수업이 비슷한 거였죠. 그게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 걷어가 버린 거를 미테랑 대통령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 쉽게 말하면 KTX 프랑스산 쓸 테니까 그거 돌려달라. 약간 이런 식의 거래. 왜냐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외규장각 도서가, 그게 양요 때 프랑스에 갔다가 상당한 세월 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지금 다시 한국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돌아오게 됨으로써 원래 한국에 있는 도서랑 짝이 맞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규장각 도서가 되고, 장서각의 경우는 내장서각, 외장서각으로 특별히 나누어진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가 바로 이 곳인데, 또 그 들리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문헌적으로 정빙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왜 유명한 직관 중에 손서구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직관이라 그러는데, 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박 대통령께서 직접 틀을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뭔가 큰 산에 그걸 끼고 뭔가 좀 웅장하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듣기로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중요한 데를 이렇게 전부 직접 항공적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좋은 틀을 그렇게 물색해서 잡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학술적으로 연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 청계산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있는 건물이 청계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에 산자락에 쫙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청계산은 또 서울 인근에 많은 분들이 유명한 등산 코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계산을 등산하는데, 그 일종의 서울 지역에서는 꽤 명산 중에 하나가 청계산이고, 그 청계산의 중턱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약 10만 평 규모의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걸 건립한 이유가 바로 장서각이라고 하는 도서를 활용해서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아주 철저히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지금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소속장이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에도, 교육부의 국정감사를 받을 때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함께 감사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인력까지만 예? 금방 뭐라 그러셨죠? 예? 적상사에는 없느냐 이 말이고, 책이. 지금은 이제 적상산에 가면은 책이 하나도 없고, 그 적상산에 있던 책들을 전부 다 이제 이관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서각에 와 있는데, 과거에 적상산에는 책이 있었던 거죠. 그 위치가 어차피 적상산 사고 저도 안내자를 받아 통해서 가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가라 그러면 잘 못 찾아가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구글 지도 같은 걸로 하고, 또 무주군청에, 시청에나 군청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참 여기 지금 무주 멀지 않으니까 가을 때 그런 데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주가 뭐 1시간 반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답사를 한번 다니는 것도,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이 말로만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데 장서각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있어요. 장서학 관장은 교수가 하는 겁니다. 장서학의 관장은 그것이 역사과 교수든 철학과 교수든 뭐 문학과 교수든 교수 중에 원장이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서학 관장 하는데 통상 임기는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2년 동안 업무를 맡고 이 교수가 관장하면 그 밑에 연구직으로 박사가 한 20명이 있습니다. 박사가 완전히 문학 박사들이 그것이 역사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철학, 교육, 종교 뭐 다양한 박사가 한 20명이 있고 사서가 5명이 있는데 이 사서도 그냥 사서가 아니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5명의 또 사서가 있고 또 요즘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자료를 또 이렇게 이 컴퓨터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올려야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정보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도 석사 아니면 박사예요. 그냥 뭐 대학만 갑조로 이런 사람 아예 없습니다. 최소한 석사학위, 보통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보존 처리, 이 문서가 낡고 해지고 때가 묻고 오염이 되면 문서를 닦아줘야 돼요. 이게 아무나 닦으면 안 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닦아. 하다못해 병원의 주사도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놓는 거지.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친구가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료법 위반이라고. 반드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 하다못해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법이 그럴 겁니다, 법이. 보존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빨래 뭐 잘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책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존 처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장서학 자료를 보존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려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석사 아니면 박사예요. 그리고 촬영, 이제 순수익 촬영하는 사람은 꼭 박사학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2명인데 행정하는 사람도 꼭 박사학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토탈하면 40명이 정예 요원이 40명이 한부산에 있는데 그 40명 중에 절대 다수가 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교수 한 사람이 그걸 전부 다 원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독 기관이 돼도 될 만큼의 큰 조직입니다. 아니 어느 조직에 박사가 한 40명 가까이를 근무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인력들이 한 해 동안 이 장서학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또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는 그런 예산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장서학 예산으로 안 잡힙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건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서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빼고 순수히 사업비,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월급하고는 관계없이 월급은 한국에서 당연히 받는 거고 순수히 사업으로 할 때 한때 예산이 많을 때는 한 해 예산이 한 100억쯤 되죠. 한 해 예산이 한 100억쯤 되고 예산이 좀 줄어들 때는 한 60억 정도가 되기도 하고. 왜 그러면 40억 정도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예산이 좀 올라갔다가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또 그게 엎어지니까 또 예산이 좀 준 것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제가 실장할 때 연구 보존, 제가 이 인턴은 제외라고 해놨는데 이런 인력들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많았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2명까지 있는 적이 있었다고. 왜 82명이 있는 줄 아느냐? 그때만 해도 명절이 되면 하다못해 치약 칫솔이라도 부서원들한테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치약 칫솔을 사주려고 행정하는 사람한테 우리 식구가 모두 몇 명인지 계산을 해봐라. 계산해보니까 82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2명을 하면 안 된다. 왜? 매일 장서학에 와서 연구실 등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이 3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치약 치소를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플러스 3을 해서 85개 세트를 준비를 해서 장서각 관장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뭐 관장은 2개 주고 이런 거 없다. 관장이든 뭐든 다 똑같이 그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까지 해서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인원이 많을 때는 82 더하기 3, 85명 정도가 저 공간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파워입니다. 인력 파워. 지금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장서각에서 소임을 벗은 지가 한 5, 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장서각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나무 부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직 그 장서각의 중요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장서각의 애정이 굉장히 깊고, 또 장서각의 현황, 자료의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조금 쉬셨다가, 한 5분 정도 쉬셨다가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때 한 9만 책이 됐는데, 그게 이제 12만 책이 됐어요. 왜 12만 책이 되느냐 하면,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수립이 된 이후로 자체의 예산으로 책을 조금씩 이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책들을 혹시 좋은 책이 있으면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누적된 게 한 3만 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관 받은 거 9만 책에다가 새로 구입한 걸 합치니까 12만 책이 되는 겁니다. 12만 책이 이제 이관 도서가 9만 점이고, 이관 이후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한 도서가 3만 점이 돼서 총 12만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6만 5천 점. 이게 전국 각처에서 이제 조상들의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산업화 시대에 이제 이사도 가고 특히 막 며느리들이 싫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뭔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걸 맡아서 조금 영구히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기증 또는 기탁을 하시라 해가지고 그 기탁 사업이 1992년인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장서각에 들어있는 도서가 한 6만 5천 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니까 대략 한 18만 5천 점이 되는데, 이 자료들은 아마 조만간에 한 20만 점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럼에도 어쨌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요거예요. 요 9만 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이관 받은 요 9만 점이 가장 핵심이 되고, 다 중요하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민간에서 관리를 위임한 기증기탁 도서 6만 5천 점이 매우 중요한 자료의 꾸러미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 이제 저희는 구분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국가왕실 자료라고 이름하자. 왜? 국가 왕실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 4대부 문헌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국가 왕실과 민간 4대부 문헌을 아우르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된다. 아까 우리 저 어르신이 그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다소 유사한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은요 오로지 민간 4대부, 그 민간 4대부 중에도 주로 지금의 경상북도, 과거로 이야기하면 퇴계 선생의 학문적 영향권이 미쳤던 지역의 사람, 그 후손들이 국학진흥원에다가 많이 맡기게 되고, 과거에 이제 남명 선생의 학문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경상대학이나 경상대학 문천각이나 지금 그 선비문화수련원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선비문화연구원은 참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남명수생 영향을 받은 분들의 자손들은 경상대학 측에 그런 그 자료를 많이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퇴계학파권의 자손들 자료도 많이 와가 있고, 남명학파권 자료들도 많이 와가 있고, 경기도, 충청도, 저 전라도, 심지어는 저 북한 지역의 문서인데, 그 6.25 전쟁이나 과거에 그 북쪽에 살던 분들이 왜 남쪽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방 전에. 또 그분들이 또 맡긴 자료들 있고 해가지고, 이 민간사대부가 퇴계학파나 남명학파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양반가의 자손들의 자료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가문수가 제가 뒤에 그림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가문수가 한 80개 집안쯤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80개 정도의 종갓집에서 어떤 집에는 문서가 10점밖에 없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문서가 3000점이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500점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장성학에다가 맡기면 저희가 교육부 장관 감사장을 주도록 돼요. 왜냐하면 뭔가 자료를 이렇게 맡기면 뭔가 정 아닌 정이 좀 있어야 사람이 뭐 맡겠다라고 하는 그게 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내가 자료는 다 줬다만 어떤 문서적 흔적도 없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제가 그 신청을 했죠. 교육부에다가 아니 이러면 되겠느냐, 뭔가 교육부 장관 명의에 뭐라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증을 줘야지 하니까 전부 공적 조서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자료를 기장하면 전부 다 공적 조서를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 해가지고 또 조서를 써야 또 교육부에 보내면 심의를 해가지고 증을 주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아니 이 집은 문서가 1000점이고 이 집은 문서가 5점밖에 안 했는데 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같은 겁니다. 왜? 내가 가진 거 다 준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라고. 10,000점이 있으니까 10,000점을 다 준 거고, 5점밖에 없으니까 5점을 다 준 것인데, 거기서 자꾸 왜 만과 5를 따지느냐. 이 자체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 사람이 가진 전부를 다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신은 같은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작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그 정신, 그 사람이 이 5점밖에 안 주는 분이 본가에 5,000점이 있었더라면 그분 5,000점을 줬을 거라고. 그러나 5개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왜 여기에서 우열을 나누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맞느냐. 그 교육부에서 당신 말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다 준다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굳이 우열을 나눌 필요가 없다 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화 시키고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이전에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고문은 기증기탁자의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잔치 아닌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제가 그래서 LG전자에서 냉장고를 팔아도 1년쯤 지나면 저희 매장을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고객 감사 메일을 보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고객 감사 메일을 보내고 앞으로도 우리 매장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장 명의의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방식인데, 그 조상의 그 소중한 문적을 그렇게 맡겼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쳐다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다달이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통지와 초청장을 받고 안 오는 거하고 초청장 자체가 안 가는 거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다. 초청장을 받았지만 내 형편이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 거는 양해가 되는 거지만 일체 뭐 그런 말도 없고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고문은 기증기탁자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모셔서 이제 밥도 한번 먹고 기념품도 하나씩 드리고 한 그런 행사를 제가 있을 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느냐, 돌아가면서 각 집안의 그 사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뭐 50집, 80집 이런 다 할 수는 없고 한 3분이나 4분 정도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면 원래 이 참 이제 며느리들이 주로 이 종손들은 또 잘 안 올라 그러고 이 종부들이 또 올라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집을 와보니 저 다락에 문서라고 가보니까 뭐 좀 더 쓸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아버지 시조부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아주 해가지고 내가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뭐 한 5년 10년 살다 보니까 그 집안 문화에 동화가 돼가 나도 막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고 그런 과정 또 이 한 30년 내지 50년 전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저 댁은 저걸 관리해오는 역사가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또 이 댁은 또 이 댁대로의 또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저 댁은 저 댁도 이렇게 또 사례 이야기도 들으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고 저 충청도 사람들은 저래 보관을 했구나. 경상남도 사람들은 또 저래 했구나. 경기도 사람은 저래 했구나 하는 이런 그 공감을 가지면서 서로 또 이렇게 친목도 다지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왔는데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6만 5천 점의 자료의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얼마 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 국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보가 하나도 없을 때 장서각의 제1번 국보가 뭐냐면 통감속편이라고 하는 옛날 역사책인데 이 통감속편이 어디에서 온 거냐? 경주 양동마을 손씨 종가집에 있는 문서를 저희가 기탁을 받았습니다. 전량을. 그 전량을 기탁을 받는데 그 안에 통감속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보가 들어있는 바람에 그게 장서각의 국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실 문서라 그러면 하늘처럼 높고 민간 문서라 그러면 땅처럼 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간 사대부 종갓집에서 기증 또는 기탁한 자료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틀에서 어떻게 조직이 되었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국가 왕실 문서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맞고 보다 구체적인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의 사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연구할 때는 이 자료가 있어줘야 집에 비유하면 이 철골, 천장 이게 국가 왕실적인 것으로 짓는다면 이 안에 있는 액자, 시계, 태극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민간 사대 부분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건물은 견고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답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출 때 우리는 훌륭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연구도 그 외곽도 단단해야 되지만은 외곽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이 다채롭고 살갑고 충실해야 우리는 훌륭한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장서각은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제가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설계는 아주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이성근 박사의 그 체계 이관의 건의 또한 굉장히 슬기로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 혜택을 그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앞 세대 사람들이 해놓은 그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를 우리가 취하는데, 그걸 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참 문제 아닙니까? 고마우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져 왔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 속에서 내가 이러한 학문적인 복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보다 더 뭔가 열심히 이야기 연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아마 이 시대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간과하고 벌로 듣는 뭐 그런 시대가 되는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죠.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는 걸 늘 머리에 두고,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문화재가 아까 제가 처음에는 뭐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죠. 이제 지금은 장서각에는 국보가 5종이 있고 보물이 3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정 문화재가 10종이 있습니다. 보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거를 국보와 보물을 합쳐서 국가지정문화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상 국가지정문화재다라고 하면 국보와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경우는 야, 국보가 어떻게 있느냐, 보물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지정이라는 게 이제 국보, 보물을 말하는데, 어쨌든 토탈 35종이 되고, 이 시도지정이라는 게 뭐냐면 민간의 종가에서 자료를 기탁을 하는데 이미 시도지정문화재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상태로 기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도지정문화재가 기탁을 받는 행위가 곧 시도지정문화재가 들어오게 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종 정도가 있고, 오히려 보물보다는 그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러면 우선 국보와 보물이 뭐가 있느냐? 이 통감 속편, 이 경주 양동 손시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쭉 써놨죠. 뭐 동의보감, 이건 장서각 본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월인 청강주곡, 그 유명한 월인 청강주곡은 어느 기업에서, 또 이거는 또 이 종가에서, 이거는 구입도서소, 이게 소종례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전부 다 장서각 도서지만 요 책은 양동에서 기탁한 것이고, 요 책은 원래 장서각에 있던 것이고, 또 뭐 요 책은 또 전주이시 집안에서 기탁했는데 또 보물이 되고, 하여튼 이 보물이 이러한 자료들이 전부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국보입니다. 국보.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통감, 속편, 동의보감, 월인, 청강주곡,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요 5종이 국보가 되고, 그 이하 30개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물이 되는 것들 중에 이제 국보와 보물이 되는 것들 중에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처럼 또 이런 것들처럼 민간에서 기정한 자료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 여기 또 순항안시 집안에서 또 순항안시, 또 경주손시 이런 데서 또 기탁한 것에서 이렇게 또 보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기탁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자료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매우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화자산의 공동관리자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공동관리자적인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상주에 있는 진주정시 우복 정경새, 또 반남박씨, 또 반남박씨, 원주김씨, 또 경주 송첨, 뭐 충주 박씨. 이 경주 송첨은 손씨 종갓집은 뭐 워낙에 자료가 많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서 귀중한 자료가 많아가 그 덕에는 뭐 국보도 있고 뭐 보물도 뭐 몇 개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서 장석학의 귀중한 문화재 꾸러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고, 이 시도 지정 문화재도 이제 여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민간에서 온 겁니다. 손씨, 성주 이씨, 이 경주 최부잣집, 경주, 그 다음에 또 전주 이씨, 반남박씨, 또 뭐 반남박씨, 또 성주 이씨, 이런 집안에 자료들이 뭐 경상북도도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각 지역의 지방 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런 자료들이 또 장석학 자료에 또 중요한 축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석학을 봐주시면 좋겠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이 2종이 있는데, 이게 조선왕조 의궤입니다. 요거 보면 쇄골이 있죠. 요 쇄골이 있죠. 이게 사진을 작게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책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쇠모풀체가 척척 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이 우그러져서, 그냥 꽂으면 우그러져서 안 돼. 기장이 길어서. 색깔도 벌써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책이 아니고 341종에 503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왕도 장가를 가고, 또 왕의 산소 조성도 해야 되고, 왕세자도 장가를 가고, 왕이 또 장가를 한번 더 가고, 또 왕이 죽고, 이 모든 행사를 기록으로 다 남기는 겁니다.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록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보면 의궤 같은 걸 보면, 이거 이 행사를 하는데 저기 상례를 필요해서 관을 마쳤는데 관값은 얼마고, 상여를 미는 사람들의 노자는 얼마씩 줬고, 그 왕의 상여가 갈 때 따라간 문무백관의 숫자는 600명인데 그 600명 중에 문신이 몇 명 누구고, 무신이 누구고, 또 따라가는 의녀, 시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 이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료들이 우리는 통칭하여 조선왕조 의궤라 그러는데, 이게 의궤는 어디에도 꽤 많이 있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이 의궤가 꽤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의궤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학에 있는 의궤를 합쳐야 조선시대 의궤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참 의학서적, 임진왜란 이후에 핵심적인 의학서적인데, 요게 1613년에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납니다. 1613년에. 세상에 동의보감이 많이 있지만, 그건 전부 뒤에 찍힌 책들이고, 진짜 원본은 1613년 광해군 임금 때 발간된 건데, 그때 몇 지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딱 3개만 남아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질이 25책입니다. 한질이 남아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한질이 남아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한질이 남아요. 3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석학에 있는 이 동의보감이 제일 보존 상태라든지 원형성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규장각이나 중앙도서관 것도 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 장석학 동의보감이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세계적인 문화재의 핵심 요건이 뭐냐?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때 뭐라고 지정했느냐? 핵심 요건이 뭐냐? 딱 4글자예요. 야, 역시 중요한 거는 길게 말할 필요 없죠. 뭐 공중보건입니다. 공중보건. 이 딱 인류의 가치에서 봤을 때, 아, 이게 공중보건이구나. 보건 환경 조성에 기여한 역사적 유물이다. 이거는 인류가 함께 관리해야 될 자산이 맞다. 몇 년 전에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들이 전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다 등록이 되는데, 그때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빈곤타파입니다. 빈곤타파, 참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 아닙니까? 이 새마을 유네스코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록, 인간이 어떤, 저 한반도에 있는 어떤 인간들이 빈곤타파를 위해서 노력한 기록이구나. 이거는 빈곤타파의 핵심입니다. 딱 간단하면서도 뭐 명확한 거죠. 빈곤타파, 공중보건, 딱 그런 것들로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지정을 했죠. 이게 동의보감.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 인류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큰 건데 제일 원형에 가까운 것이 진짜 전 세계에 3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남아 있고, 그것이 바로 의궤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되고, 이 책과 문서들은 기록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 기록유산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이 동의보감과 의궤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맛배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까 국장님,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경남 유교대학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장 견학을 한번 신청을 해서 장서각 도서를 실견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다 좋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주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여기 계신 분들 멀지 않은 곳에 제가 무주 적상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뭐 가는 김에 뭐 적상산도 한번 가지 뭐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과 관계가 있는 현장들을 연결을 시켜서 또 대절을 해서 다니면 나들이도 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내년에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번 뵙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만약에 여기 어르신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견학을 오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장서각에 마중을 나갈 것입니다. 마중을 나가서 함께 제가 그렇게 견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